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1일이고요.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1% 정도 하락했고요. 나머지 2% 수준 안에서 다 상승 하락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증시 동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1% 상승을 하면서 양증시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조 2천억을 또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가 1조 1천억을 매도를 하면서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2천억 매수, 기관 투자자 1,500억 매수하면서 최근에 코스닥에 조금 수급들이 유입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증시 나스닥 0.6% 또 상승을 했고요. 다우도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이제는 좀 높아져서 좀 조정을 받을 때가 아닌가 싶을 정도이면서도 꾸준히 주기적으로 이 나스닥이 다시금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케이도 2% 가까이 또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달성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기업에 대한 가치, 그런 이 시장에 대한 전망,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에 대한 심리가 이미 개선되면서 많은 자금들이 풀려있는 상태에서 이 버블 자산들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확실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는 있습니다. 상해종합은 0.8% 하락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1,430원 정도로 진행되었고요. 떨어지는 듯 또 받쳐줍니다. 그래서 원달러가 확실히 1,400원대를 견고하게 좀 지켜준다라는 모습이고요. 이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움직임으로 환율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파월 의장이 또 12월에는 추가 금리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달러는 확실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항상 이제 환율에 대한 움직임들은 뭔가 갑작스런 이렇게 상승이라든지 갑작스런 하락이 나타났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1,300원 후반대, 1,400원 초반대를 아주 오랫동안 이제 유지를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 환율에 대한 이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급락이나 급등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큰 리스크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이제 급등을 해서 1,500원 이상, 1,600원을 빠르게 도달한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한 상황 없었고요. 이제 에이펙 행사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향후 이제 연말로 갔을 때 산타랠리가 될지, 그리고 2026년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연말로 갈수록 배당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배당 관련 종목들의 이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고, 또 연말부터 해서는 그 부분들이 또 해소가 되면서 다른 종목들에게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월이 들어왔기 때문에 MSCI 리밸런싱, 반기 리밸런싱이 또 있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전기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종목들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11월 6일에 발표를 하고 12월 25일에 실제 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나고 나면 연말에 이제 시장이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고요. 2026년은 또 연초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좀 있었던 한 해였는데요. 상당히 이제 우려가 컸던 부분이 많았죠. 근데 정말 이제 생각과는 다르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많은 리스크들이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버블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좋은 시장이 예상되는 만큼 꾸준히 투자를 이어간다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 오늘 이제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900원 정도 하락했고요. 88,800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상승을 좀 주춤하면서 눌러지고 있는 형세이고요. 이 지수가 상승함에도 최근에 이제 조금 약하게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테마별로 좀 골고루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에이펙 행사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확정적인 그런 호재가 나오면서 좀 더 강하게 치고 나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에이펙에서는 잠수함에 대한 그런 합의는 있었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바라봤던 우라늄 농축 재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윤곽이 드러났겠지만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런 확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하고,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도 다른 이제 뭐 현대차라든지 뭐 그런 이제 AI에 직접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의 조금 더 순환매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례를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지루하시겠지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도 최근에는 강한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삼지참 모양으로 전형적인 급등 상승 추세에 들어간 형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별거래는 좀 줄었죠. 900원 정도 하락했고, 네, 지금 뭐 이틀 정도에서 7% 이상 떨어졌는데요.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한 400만 주 매도했습니다. 이틀 정도에서. 그래서 매수했던 거 그대로 매도를 한 모습이고요. 에이펙 행사 전과 에이펙 행사 후의 수급이 딱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월 말을 노리고 특정한 움직임이 나왔던 것인지, 아니면 에이펙 행사에 대한 결과를 노리고 특정한 움직임이 나왔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뭐 매수 매도로 이렇게 차익 실현을 좀 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조차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는 않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추세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기에서 끌어낼 수 있는 영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이 주가가 향후 더 올라갈지 아니면 횡보를 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산업에서의 그런 성장성은 확실히 지금 시장은 엄청나게 확대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얼만큼 회파를 확보를 해서 향후 그 시장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 증권가에서는 더 전문적으로 저보다 분석을 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목표가로 나오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미 KB증권에서 11만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최소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이상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현대건설은 2% 정도 오히려 올랐습니다. 73,300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죠. 그래서 최악은 피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동안 실적을 우려해서 눌러왔던 주가가 실적이 발표되니까 좀 회복되는 모습이었고요. 이제는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라고 판단된다면 미래에 대한 가치, 특히 현대건설이 직접 협력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그리고 이제 원전뿐만이 아니라 해상풍력, 그런 이제 태양광, 여러 이제 EPC 건설, 전력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수혜를 받을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조정은 한 3달, 정말 이제 지루하게 손절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 2주일 만에 이렇게 주가를 회복시키면서 좀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시켜 줬고요. 이제는 전고점을 돌파할 준비를 해야겠죠. 수급은 확실히 기관 투자자가 붙었습니다. 28만 주까지 매수해주면서 최근에 기관 투자자가 현대건설에서 연일 매수를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반대로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특정 수급이 집중적으로 매수해주면서 주가를 올린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은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한전기술이고요. 2,400원 하락했고 2.3%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10만원 유지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에이펙 행사에서의 가장 큰 실망감을 가졌던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투자자들의 그런 이 핵 재처리에 대한 확정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했던 거와는 다르게 조금 애매하게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협력을 약속을 하고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실망감으로 떨어지는 듯 합니다. 하지만 잠수함에 대한 그런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향후 그런 추가적인 합의는 무조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게 이제 얼마나 또 주도권 싸움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장기화되면 사실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떨어졌던 것을 다시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면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한 싸움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44,000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2,800주 매도하면서 수급에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S&T에너지 강한 모습입니다. 1,500원 올라서 2.8% 올랐고요. 55,000원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SMR에 대한 행사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요 인사들이 S&T에너지에 방문을 해서 그 생산 역량을 확인을 하고 갔고요. 아무래도 SMR에 대한 테마로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대형 원전 LNG에 대한 아이템에서 포트폴리오가 하나 추가가 된 격이고요. S&T에너지 조정도 길었지만 상승도 꾸준히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이고 영업이익이 올해 700억 예상되기 때문에 확실히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10월 20일부터는 꾸준히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특별하게 매수를 꾸준히 하는 수급은 없지만 수급과 관계없이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BHI가 좀 약한 모습이죠. 아무래도 S&T에너지가 BHI와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이 조금 겹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S&T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BHI가 오히려 비중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있을 텐데 사실 LNG 입장에서는 BHI가 더 수주 잔고도 많고 관심도가 높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세트로 다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요. 61선 근처에서 꽤 오랫동안 시간을 끕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상승 하락에 대한 반복을 끊어내고 추가적인 상승이 필요한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좀 이렇게 같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계속 이어갔죠. 오늘도 매도를 좀 했는데 물량은 작았습니다. 27,000주. 기관 투자자가 58,000주를 매도를 했는데요. 특별하게 많은 물량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성광밴드 100원 정도 하락했고요. 31,700원 비슷하게 흘러가죠. 그래서 성광밴드도 조선업과 원전 산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루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 이 부분에서 이제 힘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알래스카 LNG 사업을 트럼프가 또 얘기를 했고 미국 러트닉 또 이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조만간 또 한번 알래스카 LNG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또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힘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거래량 많이 줄었고 이 수급도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는 사실 최근에 많이 들어온 수급 없습니다. 그 다음은 태용이고요. 태용도 오늘 400원 떨어져서 1.3%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태용도 굉장히 약한 모습입니다. 고점을 이제 점점 낮추면서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형태인데요. 최근에 이제 SMR에 대한 힘을 받아서 가장 강하게 올라갔다가 또 SMR에 대한 버블 이후에 또 가파르게 떨어졌었죠. 차트가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인위적으로 흔드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그래서 바닥 라인을 다져가 가지만 일단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웬만해서는 이런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차트이지만 항상 세력들은 하나 더 꺾어서 떨어뜨리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이런 구간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에 대한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태용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자세히 다루기 위해서 아까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적으로 보는 것은 61선, 21선 수렴하는 구간에서 이제 바닥 라인 다지면서 이 공간 좀 채우고 뻗어나가는 그림이 좋은데요. 한 번에 뻗어나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수급은 사실 크게
눈에 띄는 수가 없죠.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매수 매도 반복하고 있고,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세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 개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최근에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반전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런 이슈를 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언제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지는 15,200원 정도로 진행되었고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고점을 이제 갱신하던 상황에서 어제 한번 크게 떨어졌고요. 엊그제죠. 다시 올라갔던 만큼 조정이 별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 좀 나오더라도 60일선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요. 요것을 이제 상승 하락을 반복시켜도 결국에는 추세가 중요하다. 120일선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전체적인 추세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15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48,000주 매도했습니다. 그 다음은 보성파워텍 30원 정도 하락했고요. 계속 비슷한 구간에서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가적인 양봉이 한 번씩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양봉이 일단은 이 테마에 대한 관심도가 들어왔을 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제 떨어지면 조금 더 크게 하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60일선 근처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좀 어려운 구간이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추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약간 매수했고요. 우리 기술도 지금 올라가는 듯 이렇게 눌러버립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눌러줬고요. 사실 이제는 좀 올라가야 된다 싶을 정도에서 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집니다. 오진도 사실 계속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올라갈만 하면 눌리고 올라갈만 하면 눌리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지속되었는데 그 이후에 결국에는 뚫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기술도 테마가 다시 힘을 받을 때 적절히 조정받고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에 대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는 없다.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가장 대장주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 대장주들의 실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AI 관련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소식 중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소식 먼저 제가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세히 들여다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공시가 떴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정정 공시가 떴고, 거래처와의 거래가 이제 공시가 떴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이 내용이 나왔었죠. 2024년 3월에 갑작스럽게 이제 제재 처분 취소 소송, 소장 제출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거래 상대 관급기관입니다. 관급기관을 상대로 해서 최근에 매출액이 1조 6천억이었고 그 부분이 이제 그런 공사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제한을 이렇게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중단 예상 기간이 24년에서 3월에서 9월까지 6개월 정도로 이렇게 중단 예상 기간이 있었는데요. 일단 뭐 기간도 지났을 뿐더러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정정 공시가 나왔던 이유는 이제는 이 24년 3월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잠정 효력 정지 결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인용이 됐습니다. 4월에. 그래서 5월에 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대구 지방법원에서.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는데 거기에 한수원이 이렇게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5월 30일에. 그러면 아까 관급 대상이 한수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수원이 그렇게 두산에너빌리티의 그 석탄 아마 그쪽일 겁니다. 바이오매스 쪽 공사가 문제되어서 이렇게 사건이 벌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항소장을 내는데 이번에 효력 정지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또 이제 효력 정지 신청 한 뒤에 바로 또 이제 집행 정지 신청을 했죠. 그래서 그게 또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에는 또 그게 없던 걸로 됐고, 이제는 항소가 기각이 되었다. 10월 31일에. 그러니까 항소가 기각됐다라는 것은 뭐 이제 이 거래 정지에 대한
그죠? 한수원과의 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은 이것과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현대건설에 대한 그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035억 원, 전년비 대비해서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좋진 않았죠. 근데 당사 실적은 전년 실적 규모 유지를 성공했다. 그래서 자회사의 현대엔지니어링 실적 감소 영향으로 이렇게 진행되었고요. 최근에 현대엔지니어링이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네, 하나하나 언급드리기 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익을 좀 깎는 상황이 생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목표가에 대한 하락도 좀 부추기기도 했고 전체적인 흐름을 좀 꺾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것을 이겨내고 이제는 시장에서는 향후 그런 현대건설에 대한 성장성을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리스크는 올해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금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가가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목표 주가도 같이 높게 제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어제 아마존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주가가 13%까지 급등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SMR 관련 기업들도 뉴스케이프는 좀 올라갔고 오클러는 뭐 떨어지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매출이 20%까지 급성장을 했고 AI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인프라 확충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몇 주 전에 2주 전이었나요? 발표되었던 AI 버블은 결국에는 없다. 이 버블이라는 것이 약간 이제 어조의 차이겠는데 투자가 가속화되어서 투자가 좀 과열되었다라는 의미로 버블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텅 비었다라는 의미에서 버블을 쓰기 때문에 속이 빈 강정이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사실은 지금 속이 꽉 찬 거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투자도 가속화되지만 거기에 이 실적이 따라오고 있다. AI라는 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닷컴 버블 이런 이전에 경험했던 부분들과는 많이 다르게 이 구도가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성장이 커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GDP가 세계 GDP가 빠르게 성장을 할 거고 거기에 이제 임금이 많이 높아지겠죠, 다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투자금들이 쏟아지고 이 시장의 유동성 자금들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물가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겠죠. 근데 그 인플레이션만큼 또 이제 이 임금이 또 같이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제시로 이제 뭐 새로운 이 투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비트코인을 찾기 시작한 게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자,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더라. 자, 그래서 아마존이 좋게 나온 것은 아주 긍정적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금 전력 시장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메타도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36조 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추진함으로써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에 180조 원 투자가 몰렸다. 채권에 대한 인기가 이만큼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채 흥행 기록을 했다. 이 36조 원이면 엄청나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메타도 엄청나게 많이 짓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타 하나만 이렇게 짓는데 구글, 아마존, 그죠? 이런 기업들이 다 붙었을 때는 지금 뭐 수백조 원 규모의 이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요. 거기에 이제 미국 정부까지 원전에 대한 건설만 110조였나요? 진행되고 그 외에 가스터빈 혹은 뭐 그런 이 LNG 쪽 뭐 재생에너지도 투자를 하고 있죠. 트럼프가 안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만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고 이제는 트럼프가 관세를 활용해서 우리에게 삥 뜯듯이 협상을 이끌어냈지만 미국의 많은 투자를 유도를 해냈습니다. 결국에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 미국의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시키고 이제는 실적을 이끌어낼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그동안 계속 침체되어 있고 잠자던 우리나라의 조선, 그 다음에 방산, 이런 에너지 인프라, 원전 기업들 혹은 건설 기업들이 마치 2007년대를 보듯이 주가도 올라가고 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요거는 그때는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중국 중심으로의 고성장에 의해서 우리가 수혜를 좀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좀 다른 상황이 생겼다. 그런 부분들이 향후 계속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목표 주가를 높일 겁니다. 삼성물산도 이제는 CLSA가 목표 주가를 32만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SMR, 태양광 신사업에 대한 탄력을 받는다. 3분기 영업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35% 수준입니다. 엄청나죠? 네. 건설기업이 이렇게 영업이익이 높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게 나왔고요. 이제는 네, 지분 가치도 이렇게 높고 이제 향후 이제 에너지에 대한 그런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본 겁니다. 이렇게 대장주들이 목표치가 높아지고 투자 자금들이 쏠린다고 했을 때는 그 아래에 있는 기업들도 같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원전에 대한 교부세가 이렇게 첫 수혜로 들어가게 되고요. 고창군이 이제는 매년 24억 7천만 원을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 원전 사업에 대해서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향후 이제 AI에 대한 그런 투자라든지 이런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은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정지될 수 있는 원전 10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안정성 평가라는 빌미로 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이 지연이 된다면 이제는 지금 시간이 금인 이런 상황에서 그죠? 건설에 안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인프라를 지금 미국은 행정부가 110조 원을 투자해서 동시에 10개를 짓겠다라는 구상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 같은 경우는 2개 짓겠다라는 것도 애매하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차이를 벌릴 겁니다. 미국이 AI 투자를 빌미로 해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AI 이니셔티브라든지 AI 강국을 외치면서 반대로는 에너지 투자에 대한 그런 에너지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원전 에너지가 아니더라도 해상풍력, 태양광, 그 다음에 LNG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로 우리나라에 투자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향후 10년 이상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SMR 2026년에도 전망이 좋다. 그래서 내년뿐만이 아니죠. 사실 2050년까지 미국 발전 용량을 4배 증가시키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향후 뭐 10년, 20년은 거의 계속 이렇게 이 전력에 대한 투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수요가 계속 몰리면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일감이 꽉꽉 차겠죠.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저건 이제 지금 시간이 좀 길어져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준비한 소식 하나를 좀 마무리하면서 전달 드릴까 합니다. 이 태웅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태웅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관심을 받기 시작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 떨어졌던 기업입니다. 그러나 이제 2007년 수준에서는 12만원까지도 올라갔고 코스닥의 3위까지 1위까지도 차지했던 기업인데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급등을 했는데도 3만원 수준입니다. 매출액이 지금 3,500억 수준이고요. 재무제표만 보면 오히려 매년 지금 실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16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164억. 그래서 별로 성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게 내년부터 해서는
바로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600억까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26년 상당히 기대되는 기업이고요. 그럼 뭘 하길래 영업이익이 갑자기 증가를 하느냐를 이제는 봐야 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업은 이제 주요 제품이 자유형 단조품, 잉고트, 라운드 블룸입니다. 자유형 단조품이 이제 가장 강한 기업인데요. 그동안 이제 육상폭력, 해상폭력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년에는 이제 조선해양산업을 좀 이제 성장으로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원전, 해상폭력, 조선 모두 다 영위하고 있는 장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전 SMR에 대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이렇게 성장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넘어가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생산 능력이 큰 기업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다음으로 큰 기업이고요. 우리나라의 자유형 이 제품을 단조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죠. 그래서 태웅이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중국,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입장에서는 이렇게 링 베어링 혹은 슬루잉 링 그리고 타워 플랜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이게 사진에서 봐서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이런 이제 굉장히 지름이 한 수미터가 되는 10m까지도 되는 그런 이제 링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규모의 해상풍력 단지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이 링이 뭐 수백 개 혹은 뭐 수천 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익을 발생시키게 되고요. 이제는 뭐 이 유럽 중심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큰 파이의 모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15메가와트급을 대응하기 위해서 18메가와트급까지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을 했고요. 이제는 20메가와트급 이상으로 향후 시장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시장 성장과 함께 이렇게 태웅에 대한 실적이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태웅은 이 해상풍력에 대한 이 매출 비중이 40% 이상, 50%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중요한데요. 26년에 우리나라 해상풍력 특별법이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그 다음에 올해 말에 향후 이제 10년 동안에 해상풍력에 대한 이 로드맵을 제시할 거기 때문에 태웅이 주요하게 그 프로젝트에 그 플랜에 참여가 될 거고요. 이 링밀이라는 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축하는데도 5년 이상의 시간이 들리고 그 다음에 1조 규모의 이런 시설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이제는 시간이 없고 돈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5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죠. 네, 그래서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에서도 최근에 이 뉴클리어 쉘, 캐스크, 이너 아우터 쉘 뭐 이런 이제 단조품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캐스크를 미국 기업으로부터 50개 정도, 50세트 정도를 수주를 했다라고 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향후 주목된다. 그리고 최근에 캐나다의 미국과 이제 일본의 합작사 GE 히타치 쪽에다가 BWRX 300에 들어가는 단조품을 하나 납품을 했고 추가로 또 수주를 했습니다. 7월에. 그래서 제작 중입니다. 그래서 그 BWRX에 대한 이 단조품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향후 계속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테라파워라든지 홀텍사에도 그런 부품들이 들어갈 거다. 그리고 선박 엔진에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선박 엔진의 선미제를 제작하는 업체가 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 마린엔진 이런 주요 고객사들에게 납품을 하게 되고요. 조선업이 최근에 엄청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죠. 이제는 미국과 MRO 계약을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많은 현금을 투자해서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성장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이 뭐죠? 결국에는 새로 만드는 것보다도 이렇게 낡은 부품들을 교체하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태웅이 이 MRO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만 벌써 이 조선에 대한 수주 잔고가 2007년과 유사하다라고 할 정도로 진행되었는데 향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오일가스를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라고 하죠? 계속 드릴 베이비 드릴입니다. 시추를 하는데 들어가는 부품들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범한 메카텍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고객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네, 주요 역할을 한다. 발전 플랜트 산업 기기에도 네,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급드렸던 이유는 정말 이제 괜찮은 기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이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별로 영향은 없습니다. 몰리진 않지만 확실히 영향이 있는 만큼 주목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특히 내년에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이 미국의 대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미쓰비시 중공업과 이미 태용은 오래전부터 협력을 해왔고요. 중공업 계열의 핵심 계열사인 미쓰비시 중공업 컴프레셔 코퍼레이션과 연간 계약을 또 체결을 함으로써 이제 10여 년에 걸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다. 수주액은 150억 원 수준으로 적지만 이제는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4년과 25년, 26년에는 차이가 생길 거고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링밀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제작하는 단조 제작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세계에서 3-4군데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수많이 쏟아지는 제품에 대해서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이제 여유가 있는 기업들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2026년, 7년, 8년으로 갈수록 그 제품들에 대한 이 생산 역량이 필요할 텐데 그게 결국에는 쇼티지, 그죠? 부족, 캐파에 대한 부족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로를 생산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역량이 대형 원전 1년에 AP 1400 기준으로 했을 때 5개까지 제작 가능합니다. 근데 그 5개를 꽉 채웠을 때 이제는 시간이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캐파가 밀리면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만큼의 역량을 가진 기업에게 시장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 중에 하나가 S&T 에너지였습니다. BHI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대한 급성장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부분, 캐파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관심으로 쏠릴 가능성이 큰데 그 쇼티지로 인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이제는 이런 철강 기업들, 단조 기업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할 거다. 지금은 반도체, 그 다음에 이런 메인 기기를 만드는 덩치 큰 기업 위주로의 관심도가 크지만 점점 이제 중견 기업으로 그 관심도가 내려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이제 코스닥에 대한 상승으로 연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요. 네, 월요일 시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